과학톡 최미영입니다. 2018년 여름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 기록을 세웠는데요.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요. 오늘 과학톡은 지구온난화 대응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 처리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 여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 때문에 몸살을 앓았는데요. 이런 이상기후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을 온실가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범, 온실가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폭염의 원인은 지구온난화, 제트기류, 자연현상 등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폭염의 주요 원인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세계 기상기구에서도 이번 폭염에 관련된 결과를 인류가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과정 중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 관련된 현상들을 다시 한번 그 온도 측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와 그 온도 측정이 가능했던 18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 상승 추이만 보더라도 이들의 상관관계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100여 년간 이산화탄소 증가와 기온 편차가 거의 같은 선상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더욱 이와 같은 내용들을 뒷받침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약간 멀게만 느껴졌는데 올해는 정말이지 피부로 와닿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좀 탐험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이런 이상기후를 좀 느끼시나요? 네, 일단 탐험을 다니다 보면 그 이상기후에 대한 거를 진짜 제가 체감을 많이 하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극지방 혹은 사막 지역만 주로 탐험을 하다 보니까 원래대로 하면 극지는 추워야 되고 사막은 더워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최근 몇 년 전부터 극지가 따뜻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 사막에 토네이토가 불어서 저희가 그 하룻밤 사이에 비가 내려서 3일 동안 그 사막 한가운데 고립이 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진짜 과학자들도 놀랍니다. 우리가 뭐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시즌에 오면 날씨가 늘 이랬는데 갑자기 이런 변화를 느끼니까 탐험가 과학자들도 많이 당황하고 있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 아시아 쪽을 본다 치더라도 그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40도 이상이 넘었고요. 우리도 그 40도에 육박한 경우가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재해 같은 게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시아권에서도 그게 일상화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특히 외신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리스라든가 호주 같은 경우 또 그 캐나다의 밴쿠버라든가 또 그 미국의 나파밸리 이쪽 같은 경우도 산불로 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요. 그래서 이런 재해가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집니다. 네, 사실 한때 지구온난화 허구설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 허구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졌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구온난화 자체가 허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온난화 자체는 인정하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그리고 위험성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 허구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2007년도 3월에 영국의 한 방송사에서 방영했던 지구온난화 대사기극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난 뒤
여기에 나왔던 많은 자료들과 그리고 설들이 사실은 묻혀져 있거나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던 과학자들의 입장도 왜곡되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 허구설은 허구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거죠. 사실 이런 그 지구온난화 관련 또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그 세계적으로 그 기후변화 그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네. IPCC가 198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전반에 걸친 현상과 이런 이변에 대한 이런 그 대상 연구가 시작이 됐고 항상 그 IPCC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서 계속 전 세계에 보고가 되어 왔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관련돼서 아직도 뭐 허구설이 있고 일부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같은 주장은 이제 거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이제 IPCC에서 보고하고 있는 정부간 협의체죠. 그쪽에서 제대로 이와 같은 제반 사항들을 과학적인 배경을 근간으로 해서 보고되고 네. 그 활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온실가스라는 건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에게 온실가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온실가스는 이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정의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 지구 온난화와 온실가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인류가 지구 환경 속에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가 온실의 유리처럼 작용해요. 대기 중에 이 지구상의 그 표면 온도를 약 15도씨로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온실 효과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구의 온도는 영하 15도씨의 우리 얼음 행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 이런 무분별한 이런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요. 이산화탄소 발생 자체가 급증하여서 이런 정상적인 온실 효과 범위를 넘어서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런 지구온난화라는 개념은 이런 기후변화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온 상승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폭염, 폭우, 심지어는 이런 한파와 폭설 같은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지구온난화 문제가 기상이변으로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와 같이 그 온난화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그다음에 이런 불소 화합물인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이렇게 해서 6가지 온실가스가 이미 정의된 바가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LCD TV 생산 과정에서 산불화질소가 추가돼서 이제 7개 온실가스로 좀 정의가 되어 있고요. 7개 온실가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온실효과를 또 이런 온난화 문제를 우리가 적절히 조율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이 더위를 겪으면서 이 지구 온난화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그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우리가 그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이런 폭염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최근 보고서들이 2040년까지 지금 약한 지구의 그 온도 변화의 상한점이죠. 한 1.5도씨가 곧 도달할 것이라는 이런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IPCC에서는 이와 같은 주요 관련 보고서를 이제 이번 그 10월에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를 지금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세기 말을 향해서 지구온난화 또 기온 상승을 계속 경고해 왔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2040년 머지않은 기간 내에 목표를 설정해서 발표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서 IPCC에서는 이와 같은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서 세계 각국들이 온난화 대책에 급히 나서야 되지 않겠다는 것을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도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1880년부터 현재까지 약 한 1도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후 앞으로 10년간 약 2도씩 이제 올라서 2040년에는 1.5도에 오르겠다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80년대부터 2012년까지 평균 온도 상승 속도를 보게 되면 한 0.85도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는 10년간 단위로 따져보면 약 0.06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0.2도와 0.06도를 본다고 했을 때 약 3배 이상의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 이후에 지금 40년까지 우리가 그 온실가스 농도를 대폭 줄이지 않으면 이와 같은 1.5도 한계에 곧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5도 되기 때문에 15도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온도가 1도, 2도가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그럼 박사님 그 평균 상승 온도 2도를 그렇게 과학자들이 꼭 주목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그 2도에 대한 개념은요, 온도 변화와 그 적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적응은 이제 영어로,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말하면 아답테이션 개념인데요. 인류가 어떻게 어떤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는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도 상승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류가 가장 효과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임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지구는 한번 제자리 기후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런 탄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도씨가 넘게 돼서 만약에 새로운 지구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때로 완전히 지구는 환경이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IPCC 제5차 특별 보고서에서도 2도씨가 상승하게 된다면 인류에 엄청난 지금 재앙이 닥칠 거라는 경고를 이미 한 바 있고요. 그 가운데서 1도씨만 오르더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폭염, 폭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파 이런 것들이 기상재해 같은 수준으로 기상이변이 초래한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도씨 미만이라고 해서 다 괜찮은 게 아니고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인류가 온도의 변화에 적응해가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최후의 우리 비행하기였던 1만 8천 년 전에 지구의 기온이 지금의 기온보다 6도씨밖에 낮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이 2도씨의 의미가 일반 국민들이나 혹자들은 그거 별로 높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예, 엄청 큰 겁니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과학적으로는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잘 안 안 들을 수 왔거든요. 있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1만 8천 년 전에 빙하기 때 지금보다 6도가 낮았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영상 10도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뭔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 체감될 수 있는 그런 설명. 요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IPCC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데요. 기온이 예를 들어서 1.6도가 상승을 하면 생물의 18%가 멸종 위기가 온다거나 2.2도 상승하게 되면 24%, 그다음에 2.9도 높아지면 35%의 생물종이 거의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100년에 만약에 지구 평균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게 된다면은 지금 상승의 가속도가 붙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며 특히 이제 해수면의 높이가 7m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특히 이런 이 적도 근처에 있는 도서 국가들은 이제 국토 유실이라는 이제 상당히 국가 안보에 관련된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요. 많은 도서 국가들도 이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제주도에 가면 그 삼방산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있죠. 네. 삼방산 앞에 용머리 해안이라는 그 해변인데 이 용머리 해안이 그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해변이기 때문에 거기가 해수면이 높아지면 이게 파고가 세지니까 이 화산재가 깎여나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나라 가장 그 확실하게 이 해수면 상승이랑 기후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바로메타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아마 그런 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사실 우리가 1도가 올라간다. 집에서 에어컨 1, 2도 조절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1도라는 건 큰 의미가 아니고 사실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1cm 올라갔구나. 일반 대중은 그냥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생존과도 직결된 정말 무거운 숫자라는 걸 오늘 알게 됐어요. 그러면 2도씩이야. 사실 뭐 16도가 됐든 18도가 됐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1도씨가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도씨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폭염과 지금 예를 들어 폭우, 지금 뭐 이런 한파와 이런 것들이 거의 기상재해와 같은 기상 이변으로 연결된다는 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2도 개념이 우리가 평상시에 느꼈던 2도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이번 여름에 열대를 한번 갔었거든요. 네. 열대를 갔는데 그쪽에 대한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열대 우림이란 지역이 지구상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2%랍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생물의 다양성, 종의 다양성은 2%에 50%, 전 지구의 50%의 종의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해수면이 높아지면 가장 타격을 받을 곳들이 아마 그 열대 지역 또 내지는 동남아 쪽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르네오 섬이라든가 뭐 이런 섬들이 아닌가 되는데 그 섬들의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대 우림의 면적이 좁아질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종의 다양성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럼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종의 다양성이 확보가 되지 않게 되면 우리들의 인류 자체의 어떤 그 균형이 깨지면서 어떤 생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지구 생태계가 크게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대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래도 그것이 그냥 그건 먼 나라 얘기로구나.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렇죠. 전체 글로벌한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상 기후를 유발하는 게 결국은 온실가스인 건데 이 온실가스 아까 7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온난화 지수가 가장 낮은 게 이산화탄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가장 온난화의 주범으로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온실가스가 이제 7대 온실가스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불소화합물 계통이 4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메탄가스가 있고, 아산화질소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온난화 지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1입니다.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메탄가스는 21, 그다음에 아산화질소는 약 한 300배, 그다음에 이제 불소화합물 계통은 이제 수만 배 정도 높습니다. 차이가 꽤 있네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기여도 측면은 온난화 지수하고 직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난화 지수가 높더라도 양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기여도가 작고 온난화 지수가 1밖에 안 되는 이산화탄소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으로 온난화 기여도는 한 7, 80%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집중 배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발전소나 석유화학 계통이나 시멘트 같은 경우에서도 발생되고 있어서 대기 중에 이 존재할 수 있는 기간도 한 200년가량도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가 이와 같은 온실가스 주범으로 지금 평가되고 모든 국가가 이산화탄소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지구온난화 관련돼서 해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도 사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거지 그중에서 메탄가스를 줄이거나 아산화질소를 줄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하죠.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혹자들이 늘 말씀하시길 그럼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얼마큼 배출되는지 실측한치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 보통 국가 보고서 기후변화 협약 관련돼서 이제 국가에서 모든 이제 이 유엔 산하 UNFCC에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 배출량 통계를 에너지 사용량으로 또 추산합니다. 네, 그렇죠. 이 나라에서 석탄, 석유, 가스 이런 화석연료 자원을 얼마큼 쓰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배출량을 환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파리 협약 전서부터 국가보고서 제도가 있어서 그 나라의 배출 통계는 잘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럼 사실 저희가 편리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건 정말 피치 못하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네.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말 심각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지금 스크립스 해양 연구소에서 이제 최근 이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4월에 측정한 결과가 410 ppm 정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1880년대 초만 해도 약간 280 ppm이었는데 46%가 지금 급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게 심지어 가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동안에는 이산화탄소는 이게 유해가스가 아닙니다. 인류에 또 인간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섭취하거나 뭘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혹자들은 이제 일산화탄소하고 이제 혼돈을 하시는데 그렇죠. 일산화탄소는 상당한 유독가스이지만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늘 취하는 탄산음료 또 맥주 이런 데 들어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렇지만 단지 이산화탄소가 이와 같이 온난화를 야기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잡아내는 방법들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이와 같이 그 CO2를 발생시키고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 체제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피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왔던 기술들이 CCUS 기술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완벽하게 경제성을 갖출 때까지만이라도 이게 좀 우리 견뎌달라. 예를 들어서 뭐 일명 브리징 테크놀로지라는 말도 씁니다. 네. 2050년, 100년까지도 이 기술이 견뎌주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경제성을 완전히 확보하고 뭐 여러 가지 원자력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잘 해결이 되면 네.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되기만 한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사용량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기술이 CCUS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기술인가요? 뭐 혹자들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산화탄소를 그러면은 C하고 O2를 분리해 갖고 탄소대로 뽑아내고 산소대로 뽑아내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과학적으로 가능하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CO2라는 물질 자체가 상당히 화학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이게 잘 잘라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흡수시켜서 탈착시켜갖고 저장하고 농축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이제 석탄 발전이나 철강 업체 이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석탄을 사용함과 동시에 배기가스의 약 한 15% 미만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놈을 그대로 저장하기에는 볼륨이 너무 커서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농축해서 고농도화해서 압축 수송 과정을 거쳐서 대기 중으로 그 확산되고 있는 CO2를 나가지 못하게끔 저장하는 시스템이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포집 저장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포집된 이런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저장만 하지 않고 활용하는 기술이 유틸라이제이션, 활용 기술입니다. 일명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앤드 유틸라이제이션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보통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본 캡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쪽에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발생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많은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증가 추세를 완화시키고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기술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유틸라이제이션 기술도 향후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사님, 근데 아까 그 온실가스의 요소를 설명하시면서 메탄가스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극지방에 가면 이게 지금 연구등 토종이 녹아서 메탄가스가 나오죠. 새어나고 있다고 네. 그런 일도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 연구 대상이고 포집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발생 자체가 농축산 쪽에 그렇죠. 많이 발생이 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적으로 네네. 우리가 또 이렇게 천연가스 자체가 메탄가스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천연가스의 주성분이 메탄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천연가스가 누출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메탄 성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거 1kg 처리하느니 그러죠.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30kg 처리하느니 이거 1kg만 처리해도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호주의 경우에는 지금 축산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소가 되새김을 하면서 그러죠. 이제 방귀를 많이 낀다 그래서 그 백신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소의 그 메탄가스 배출도 줄이는 이런 일련의 연구도 예를 들어서 농업 쪽이나 축산 쪽에서 시도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공기 중에 보면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공기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어떻게 이산화탄소만 콕 집어서 걸러낼 수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어려운 기술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화석 연료를 연소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기로 연소를 하기 때문에 그 산소는 CO2로 이제 발생이 되고요. 질소 부분들이 그냥 발생이 되면서 한쪽에서 이제 에너지를 이용하고 물이 좀 나옵니다. 그럼 이와 같은 CO2 양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CO2를 흡수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 갖고 반응을 시켜서 배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만 초반해야 되는 잠시부터 붙게끔 해놓고 착착시키는. 그 다음에 이쪽 옆으로 옮겨서 이산화탄소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한쪽에 붙였다가 떨어뜨리는 역할, 흡수탑이 있고 재생탑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들은 탑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한쪽에서 이산화탄소를 먹게 하고 네. 그다음에 저기서 뱉어내는 이런 개념의 이제 그
원리로 이산화탄소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산화탄소를 뱉는 과정에서 다시 CO2하고 흡수제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CO2는 따로 분리해서 압축해서 고농도를 저장하면 되고 이 흡수제는 분리된 흡수제는 다시 재활용. 재활해서 이쪽 흡수탑으로 다시 가서 네. 이산화탄소를 먹고 다시 일로 옮겨와서 뱉고 이렇게 원리가 진행된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 거냐면 이러는 과정에 에너지 소비가 많이 들어가요. 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아직 지금 네. 강하게 드라이버가 걸려 있지 않고 지금 이 있습니다만 순간에도 배출되고 있죠. 근데 배출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 이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를 만약 생산하는 발전소라고 친다면 발전 비용이 상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싸게 할 수 있는 기술로 가야 될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이제 재밌는 현상을 말씀드리면 이 CCUS 기술은 특히 카본 캡처 스토리를 정의되고 있는 CCS 기술은 아직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아,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배경으로 해서 과연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한 파트가 하나 있고요. 발전소에 대용량으로 설치했을 때 이런 예를 들면 공정상의 문제가 없느냐 이 두 가지 트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다는 게 발전소 보통 하나의 사이즈가 보통 500메가와트 정도 이 화력 발전소 규모가 돼 있는데 250메가와트 반 정도의 사이즈에는 이미 실증이 끝났습니다. 미국의 페트로노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실증이 끝났고 이제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예를 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와 같은 CCUS 기술은 여유 있는 나라들이 합니다. 그러죠. 이게 블루오션입니다.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고 만약에 이런 파리 협약이나 온실가스 감축에는 드라이브가 세게 걸릴 때 감축 기술로는 CCS 기술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 CCS가 일종의 장치네요. 그렇죠. 공정이죠. 네, 공정이고 장치인데 그러면 그것이 그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설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일부 선진국에서는 1.5도 시나리오를 미트하기 위해서 대량 배출원의 모든 발전소나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있는 시설에 붙이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잡겠다는 노력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30배 농도가 옅은 예를 들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도 잡겠다. 이게 요즘 연구 추세까지 요즘 그 연구가 그쪽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랑 산소를 분리낸다고 이제 말씀하실 때 제가 드는 생각인데 그 실제로 나사에서 이제 그 2020년도에 화성으로 보내는 새로운 탐사선에 이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분리해내서 실제 비행사들이 이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지 맞습니다. 이런 장비 테스트를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조금 이제 안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전환 기술인 얘기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사실 화석 연료의 화학 구조가 탄소하고 수소로 이제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명 이제 탄화수소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어서 C하고 이제 H가 이제 주 성분인데 여기에 이제 연소를 통해 갖고 에너지를 뽑고 그다음에 CO2하고 이제 물이 나옵니다. 이게 그럼 이 CO2를 다시 이제 연료화 시키거나 다른 물질을 만들려면 사실 특히 연료나 다른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수소가요?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요. 연력학 보존의 법칙에 의거해서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O2를 다른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추가돼야 된다는 점. 문 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CO2를 다른 물질로 분해하더라도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따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물을 써야 되겠죠. 비용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그렇게 보시면 그 아까 이제 에너지 포집하고 사용 기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연구는 좀 세계적인 동향은 어떻고 우리나라는 또 어떤가요?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이제 기후 변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97년에 선진국들이 모범적으로 감축을 하자. 네. 한번 해보자. 평균 5.2%가량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감축을 하다 보면 교토 메커니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이제 정의가 되고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왔던 기술들이 이제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 향상 기술, 신재생 에너지 기술, CCS 기술들이 이제 이머징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 향상 쪽이나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연구가 됐던 부분들이고 새롭게 등장한 게 이제 CCS 기술이 이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97년 전후로 이제 이 기술의 필요성을 이제 인식을 했고요. 이제 선진국들도 같이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이제 CCS 개념에 초기에는 거의 카본 캡처 스토리지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서 연구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본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에서 포집 쪽이 사이언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저장 쪽은 공학적인 개념이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게 되면 포집 기술이 7, 80%가량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저장 비용이 20, 30%가량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포집 기술에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지만 포집 기술의 우위성을 점하려고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포집 기술에 대한 실증이 성공되고 실질적으로 화력발전소나 대량 배출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에 대한 과학적인 배경으로 하는 혁신성, 얼마나 싸게 할 것인가 개념하고 두 번째 기술적으로 되느냐, 그렇죠. 그 많은 양도 처리가 가능하느냐 이 두 가지 트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과학적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성의 경우에는 거의 탑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다음에 이제 단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와 같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500메가와트의 뭐 하프 사이즈, 네. 250메가와트니 무슨 뭐 그 많은 큰 규모의 이거 실증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한 뿐이지. 이런 포집 기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강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국 이산화탄소 포집 처리 연구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저희에게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와 그리고 또 비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고 사실 이제 CCS, CCUS 이런 기술개발 추진 체계는 정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지금 CCS 종합추진계획 2020년까지의 이런 로드맵을 근간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과학기술 혁신, 혁신 공정을 통해서 이런 포집 비용의 저감, 그다음에 적정 사이즈의 그 저장 사이트의 실증 이런 것들을 목표로 더 전환 연구에 대해서 위험성을 제거하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연구가 실질적으로 기여화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이 사업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용 개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또 저장 관련 그다음에 전환 관련 이런 포컬 포인트로서 저희들이 대내외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들을 총망라해서 개발된 기술들을 실증에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기술들에 대한 기술 경제성 평가를 끝내고 상용화 직전까지의 설계를 마치는 걸 저희들이 큰 성과로 좀 제시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이산화탄소를 저장만 하지 말고 전환시키는 기술에 대해서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기술로서는 반드시 이머징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사업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 사업 참여업체 또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런 성과들을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밑거름이 되고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집에서 에어컨이나 히터로 뭐 온도를 1도씩 조절하는 거는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도를 더 낮추거나 하는 것이 사실상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습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같은 컨셉의 캐테고리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CCS 기술 이렇게 본다고 치면 첫 번째로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모두 동참하고 할 수 있는 길들은 에너지 효율, 그다음에 절약 개념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이 되면 전기 사용이 줄고 전기 사용이 줄게 되면 화석연료 자체가 덜 사용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준다고 보시면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자차 운행보다는 대중교통을 타다던가 맞습니다. 이런 것도 네, 좋습니다. 방법이 될 수 그렇죠. 있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탐험하다 보니까 그런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많이 체감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그 우리한테는 이런 뭐 기온이 올라가고 뭐 얼음이 녹고 이런 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지만 실제 극지방에 가면
이 얼음 땅이 녹아서 집들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 수가 없고 또 다른 서식지를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명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제가 좀 경험하고 봐서 이걸 좀 많은 분들한테 네. 알려드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 이산화탄소 포집 사용 기술센터 얘기를 들어봤지만은 보면은 개별 센터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후 온난화라든가 이런 굉장히 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과학계가 어떻게 보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과학자들이 내 분야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지만은 서로 간에 이거 우리 문제다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는 모습들 우리 과학계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 에너지를 줄이는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 일이 아닌가 맞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분야에 뜻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와 직결된 그런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에너지 자원이 극히 부족한 나라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향후에 에너지 문제는 이제 국가 안보와도 관련되어 있고 여러 이런 기후변화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히 복잡다단하게 전개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여러 젊은 청소년들이 관심 갖고 이런 계통의 일을 한다면 에너지 쪽에 관련된 일련의 일을 하게 되면 기후변화 문제는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 인류가 안고 가야 될 부분들이고 30년, 50년, 100년 충분히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의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이쪽 부분에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또 우리나라가 지금 확보해서 갖고 있는 CCUS 기술들이 세계적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꽃피우고 실제의 온실가스 감축이나 지구온난화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저희들이 만개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이러한 부분의 그 학문의 전망이 매우 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능하시면 이쪽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그리고 처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되셨습니다.